마지막 환자. 차가운 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한예린 29세 정신과 전문의 그녀는 지금 하얀 구속복을 입고 패딩으로 둘러싸인 격리실에 갇혀 있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시계도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습니다. 있는 건 오직 차가운 바닥과 형광등 불빛뿐입니다. 예린은 무릎을 껴안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철문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아, 약 먹을 시간이야. 서민우 38세 유명 정신과 교수. 그리고 예린의 남편이었습니다. 예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치료받아야 해. 당신 환청이 심해졌어. 망상도 있고. 환청, 망상. 예린은 피식 웃었습니다. 환청을 듣는 건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망상을 하는 것도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은 저 철문 너머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15년 동안 환자들을 죽여온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한 여자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면서도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는 놀라운 복수극입니다. 이 반전 가득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예린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나왔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식탁에 커피 2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서민우가 서재에서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일찍 병원 가야 해. 응, 새 환자가 입원했거든. 중증 조현병 환자인데 내가 담당하게 됐어. 조심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 나도 의사야. 환자 다루는 거 익숙해.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신혼의 달콤함이 아직 남아있는 부부였습니다. 예린은 민우를 사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 끌렸습니다. 똑똑하고 다정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민우는 병원 당직이라며 집에 없었습니다. 예린은 혼자 집에서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떨어져서 주방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민우의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는 방이었습니다. 환자 기록이 있어서 보안상 잠가둔다고 민우가 말했었죠. 예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색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예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환자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환자 기록과는 달랐습니다. 이름, 나이, 진단명, 입원일, 그리고 그 옆에 빨간 펜으로 적힌 날짜, 종료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린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수진 43세, 조현병, 입원일 2010년 3월 5일, 종료일 2010년 4월 12일. 박민호 37세, 양극성장애,
입원일 2011년 7월 18일, 종료일 2011년 9월 3일 이소영, 29세, 우울증, 입원일 2013년 1월 9일, 종료일 2013년 2월 14일 리스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총 23명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료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퇴원일? 아니면 예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지우 26세 조현병 입원일 2024년 10월 1일 종료일 2024년 11월 15일 11월 15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예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아, 나왔어. 민우의 목소리. 예린은 화들짝 놀라 노트를 서랍에 다시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응, 여보 일찍 왔네. 당직 교대해줘서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있어? 민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웃음 뒤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은 병원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의료기록실로 갔습니다. 저기요, 최지우 환자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최지우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제 사망 처리됐네요. 네. 사망이요? 네, 어젯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담당인은 서민우 교수님이시고 예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26세 젊은 환자가 사인은 확실한 건가요? 네, 부검 없이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가족들도 동의했고요. 예린은 비틀거리며 의료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노트에 적혀 있던 다른 이름들을 검색했습니다. 김수진 사망, 박민호 사망, 이소영 사망 23명 전부 사망 모두 다 서민우가 담당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노트에 적힌 종료일에 정확히 죽었습니다. 예린은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환자들을 죽였다고. 15년 동안 23명을. 불가능해. 민우는 착한 사람이야. 환자들을 사랑하는 의사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신고한다고. 2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하지만 23명이 죽었다면 예린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요. 연쇄살인 아니, 제 남편이 바로 그 순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예린아, 거기 있었구나. 예린은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아까부터 찾았어. 점심 먹으러 가자. 민우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뭔가 알아챘다는 것을.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예린이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예린아, 민우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아니, 왜? 아까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거 봤거든. 112에. 예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아서. 거짓말.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예린아. 너 내 서재 들어갔지? 예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노트 봤지? 환자 기록. 민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설명할 수 있어. 그건 설명?
23명을 죽인 걸 어떻게 설명해?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죽였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린아, 노트에 다 적혀 있었어. 종료일이 뭐야? 환자들이 다 그날 죽었잖아. 예린아, 민우가 다가와 예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요즘 제대로 못 자고 있지? 환청도 들리고. 무슨 소리야? 스트레스 받으면 망상이 생길 수 있어. 내가 의사니까 알아. 당신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거야. 환각이라고. 노트는 진짜였어. 무슨 노트? 내 서재엔 그런 노트 없어. 예린은 민우의 손을 뿌리치고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는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예린아, 진정해. 당신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민우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환자들한테 너무 감정이입하는 경향이 있어. 그게 망상으로 발전한 거야.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예린아, 약 먹어야겠어. 내가 처방해 줄게. 나 안 미쳤어.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침착했습니다.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계획한 것처럼. 다음 날부터 예린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예린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예린 선생님, 요즘 괜찮으세요? 네. 전 괜찮은데요. 서민우 교수님이 그러시던데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환청이 들린다고. 뭐라고요? 예린은 경악했습니다. 민우가 병원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신병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예린은 민우의 진료실로 뛰어갔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정신병이 있다고 말하고 다녀? 민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잖아. 당신 요즘 이상에 없는 노트를 봤다고 하고 나를 살인자라고 부르고. 그게 사실이니까. 예린아,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실제로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날 미치게 만들려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나는 널 걱정해서 거짓말. 난 증거를 찾을 거야. 당신이 뭘 했는지 다 밝혀낼 거야. 예린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뒤에서 차갑게 웃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예린은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녀는 과거 사망한 환자들의 기록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43세 사인, 급성 뇌졸중 박민호 37세 사인, 심근경색 이소영 29세 사인, 약물 과다 복용 모두 자연사 또는 자살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모두 입원 후 12개월 내에 죽었고 모두 민우가 담당 의사였습니다. 예린은 USB에 모든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린이 잠들기 전에 민우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예린아, 이거 마시고. 자, 요즘 잠 못 자는 것 같아서. 괜찮아, 안 마실래? 에이, 그냥 마셔. 내가 너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민우는 웃으며 우유를 예린 손에 쥐어줬습니다. 예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지? 다 마셔. 응. 예린은 우유를 반쯤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여보. 응, 잘 자. 예린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졸음이 왔습니다. 여보, 이 우유에 뭐 쉿. 그냥 자. 내일 일어나면 다 괜찮을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린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예린은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으윽 예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가죽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뭐야? 여기가 어디야? 패닉에 빠진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하얀 가운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깼구나 여보. 나 좀 풀어줘. 여기가 어디야? 여기? 청송정신병원이야. 내가 원장으로 있는 곳.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신병원? 왜 날 여기에? 당신 치료받아야 해, 예린아. 당신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민우는 차트를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한예린 29세 진단명 급성. 정신병적 장애 망상. 및 환각 증상 남편을 살인자라고 믿는. 피해 망상 보임. 그게 사실이잖아. 자 봐. 지금도 망상을 계속하고 있어. 민우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할 거야. 걱정 마, 내가 잘 돌봐줄게. 싫어. 나한테 그거 놓지 마. 예린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웃으며 주사기를 예린의 팔에 꽂았습니다. 아! 예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약물이 퍼지면서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편히 쉬어. 예린아, 여기서 평생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린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예린은 청송정신병원 격리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먹였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이었습니다. 예린은 처음엔 저항했습니다. 약을 뱉어내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을 거부하면 강제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예린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진짜 미치거나 죽는다. 민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모두 민우 편이었습니다. 의료 기록도 모두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법적으로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우를 속이는 것, 정말로 미친 척하는 것, 그렇게 민우를 안심시키고 기회를 노리는 것. 예린은 그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면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약을 순순히 먹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벽이 움직여. 저기 누가 와. 일주일 후 민우가 직접 예린을 보러 왔습니다. 예린아, 기분이 어때? 예린은 초점 없는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민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야, 민우. 내 남편? 저 결혼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민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이 잘 듣고 있네. 좋아. 곧 일반 병실로 옮겨줄게. 민우가 나가자 예린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속았구나.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예린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병실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간호사들의 순찰이 뜸했습니다. 예린은 매일 밤 약을 먹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나간 후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정신이 점점 맑아졌습니다. 예린은 병원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바보처럼 행동하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상구 위치, CCTV 각도, 간호사 교대 시간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린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실 옆 작은 창고에 직원들의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예린은 어느 날 밤 간호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창고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사물함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세 번째 사물함에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예리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112입니다. 저 청송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데요. 남편이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이시라고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진짜 환자 아니에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신병원에 계시면 보호자동의 하에 아니에요. 제 남편이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래서 저를 여기에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성함과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서민우라고 청송병원 원장이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예린아, 거기서 뭐해? 예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찾다가. 민우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짓말 전화했지? 아니에요. 간호사 격리실로 다시 옮겨. 네, 원장님. 2명의 간호사가 예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싫어. 놓으라고. 예린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격리실로 끌려갔습니다. 민우가 격리실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린아, 너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약도 안 먹었지? 연기한 거지.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주사로 줄 거니까. 그리고 그는 얼굴을 격리실 창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너도 곧 23명 리스트에 추가될 거야. 24번째로 예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래? 왜 환자들을 죽여?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냐고? 그들은 쓸모없으니까 뭐라고? 정신병 환자들은 사회의 짐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미쳤어. 당신이. 미쳤다고. 내가? 아니야, 나는 세상을 정화하는 거야. 쓸모없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지. 예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것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린아, 너도 이제 쓸모없어. 내 비밀을 알았으니까. 민우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예린은 격리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격리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쉬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창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예린은 재빨리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원장이 환자들 죽이는 거 증거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내일 밤 10시 비상구에서 만나요. 환자 박소의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예린은 격리실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예린은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9시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왔을 때였습니다. 예린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키는 척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놀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린은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밀쳤습니다. 간호사가 비틀거렸습니다. 예린은 재빨리 격리실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미안해요. 예린은 복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는 3층 끝에 있었습니다. CCTV를 피해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계단. 그리고 거기 박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와요.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층에 도착하기 직전 아래층에서
불빛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의 목소리 이쪽이에요. 소희가 예린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복도. 소희가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요.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5분 후 조용해졌습니다. 후 예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소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언니도 서민우한테 죽었거든요. 네. 제 언니 이소영 5년 전에 여기 입원했었어요. 우울증으로. 근데 한 달 만에 갑자기 죽었어요. 약물 과다 복용이래요. 예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소영 노트에 있던 그 이름. 저는 언니가 자살한 게 이상했어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입원했어요. 조현병 있는 척하고 일부러요? 내 진실을 밝히려고. 그리고 1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소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서민우가 환자들한테 한 일들, CCTV 영상, 의료 기록 조작 증거, 약물 구매 내역 전부요.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 여기서 1년 동안 일했어요. 청소부로요. 아무도 저를 의심 안 했죠. 미친 환자가 청소하는 거니까. 소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걸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해요. 경찰한테 주고요. 하지만 어떻게 나가요? 출입구는 다 잠겨 있을 텐데. 방법이 있어요. 소희는 창고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저기로 나가면 밖이에요. 저걸로요? 네, 작지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전 이미 몇 번 테스트해 봤거든요. 두 사람은 환기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좁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선생님은 뒤따라오세요. 소희가 환기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예린도 뒤따랐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어갔습니다. 5분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자유. 예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나왔어. 아직 멀었어요. 빨리 가요. 두 사람은 병원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길을 따라 뛰었습니다. 30분을 뛰어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저기 전화 빌려달라고 해요. 두 사람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알바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두 여자. 혹시 청송병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네. 하지만 저희 환자 아니에요. 제발 경찰 불러주세요. 알바생은 망설이다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예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연쇄살인 강제 입원 증거. 처음에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환자복 입으셨는데 정말 환자 아니신 거예요? 네. 저 의사예요. 한예린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였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여기요. 소희가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경찰은 노트북으로 USB를 확인했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CCTV 영상. 서민우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장면.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조작하는 장면. 경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제발 믿어주세요. 서민우를 체포해야 해요. 경찰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날 밤 청송정신병원은 경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서민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서민우 씨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전 아무것도 증거가 다 있습니다. 가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민우는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은 경찰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예린아 끝까지 살아남았네.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민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예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희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 서민우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예린과 소혜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민우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 총 23명의 환자를 살해했습니다. 치료라는 명목 하에 약물을 과다 투여하거나 독극물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아내 한예린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살해하려 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서민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예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예린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시 의사로 돌아갈 겁니다. 진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요. 예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6개월 후 예린은 작은 정신과 의원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예린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울증으로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예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진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예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소혜 씨,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대학교 복학했어요. 심리학과로요. 심리학과요? 내 언니처럼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서요. 선생님처럼요. 예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좋은 상담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저도 살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예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23명의 피해자 사진. 예린은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묵념.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예린의 눈빛은 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환자가 아니라 진짜 의사로서.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예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환자는 나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끝.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자가 정신병원에 갇히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